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이 이 시각 진행 중입니다. 오전엔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와 대몽령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가 끝나면 특검이 최종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어떤 구형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티는 김 의원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만큼이나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요. 먼저 잠깐 짚어보고 서초동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보통 일본 수도인 도쿄에서 만날 만도 한데 오늘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本年のシャトル外交の最初の機会に、大統領及び韓国代表団の、皆様を私のふるさと、ここ奈良に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て、皆様を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先ほど大統領との間で日韓関係の戦略的重要性について共通認識のもと、しっかりとお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님,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다시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총리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이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나라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얼마 전에 베이징 국빈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네. 바로 또 나라현을 방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그 한일 셔틀 외교의 완벽한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예. 지난번에 부산에서 만났었죠. 다카이치 총리 전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그곳에서 10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본인의 이제 소위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만나니까 고향이 주는 푸근함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훨씬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음번에는 안동,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모시겠다 이런 얘기들도 아마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완벽한 어떤 실용 외교 또 실리 외교라는 측면에서 빈번한 만남 속에서 한일 간의 어떤 공조 또 한미일 간의 탄탄한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제 아픈 과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중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악화된 상황인데 이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한일 간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다. 좋은 점은 좀 더 발굴하고 나쁜 것은 최소화시키자. 동시에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조세희 탄광 문제에 예. 실무 협의하기로 한 것, 그것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지금 취임하고 5번째 만남이 벌써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셔틀 외교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고 또 만남도 빈번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바로 직전 화면은 관례를 끼고 일본 총리가 나라현의 이 대통령 숙소로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해서 좀 화제가 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미래를 언급하면서도 아픈 과거를 언급했어요. 항상 늘 일본과의 어떤 정상회담에서는 이 두 균형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과정을 보면 예, 민주당 대표까지 했을 때 일본에 대한 뭐 적개심 내지는 반일 감정 이런 것이 정치적 레토릭으로 많이 활용이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외교 이제 무대에서 볼 때는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뭘 먹느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는데 예, 다카이치 총리의 그 정치적 고향이자 본인의 성공의 기반인 나라현에서 만났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 간의 배려가 있었고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는 그러니까 양국 간의 그런 그 관계도 있지만 혹여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진짜 양 진영에서도 예. 끝에 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또 순서서 보면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하고 만났고 그다음 중국, 일본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도 뭐 나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뭐 나오는 얘기라면 방금 전 중국에서 했던 말이 있고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중국과 일본이 둘 다 예. 가까이 잘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라로서 다시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의 국익에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래적 얘기도 뭐 모습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가 취임 전에 뭐 여성 아베다 뭐 그래가지고 너무 또 우경화된 또 우리나라와 관계가 좀 나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 한켠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요, 이정 의원님 설명하신 대로도 그렇고요. 우려되는 모습보다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우호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게 중일 관계의 반사이익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중일 관계가 뭐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광재 의원님, 예. 중일 관계가 최악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갔다가 지금 일본을 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역할론 뭐 이런 관점도 제기가 되고 어떻게 보세요? 동북아 안정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연초에는 중국 다녀왔고 지금 일본 갔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 지금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뭐 실용 외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특히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 특히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마다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특히나 집권 세력이 위기에 있었을 때 한일 관계, 그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특히 민주당 대표 시절의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라든가 다양한 이 반일 정서를 자극했었던 데 비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요.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면 적어도 한일 관계 설정에 있어서 미래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이 시각 일본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조금 전에 한일 정상 언론 공동 발표를 했고요. 후속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이후에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라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중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NHK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깊게 관여 또는 개입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중국, 일본 사이에서 이 좀 균형이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깊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나 다카이치 총리가 접근하는 방식과 이재명 대통령이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광재 대변인이 진보 정권에서 일본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재명 정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덧붙이자면은 진보 정권보다는 그냥 민주당 정권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예. 말씀도 좀 덧붙이고요. 전통적 의미의 진보는 아니니까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이 원하는 정치적 이득은 주면서 실리, 경제적 이득은 우리가 취한다라는 하나의 기본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나라엔에서 한 것, 이게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해산하고 다시 총선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카이치 총리한테 유리하겠죠?
그럼 한국은 뭘 넣느냐? 아까 우리 김우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불편한 과거사들에게 한국 쪽에 좀 유리하도록 협상을 끌고 가는 법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반도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이익을 취하는 방법들, 아마 이런 것들 중심으로서는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일본 나라현에서요. 뭐 한 시간 반쯤 비행하면 될까요? 서울 서초동 소식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씨. 1년이 지난 오늘 서부지법에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깜빵 갔다 온 사람은요 다 대통령 돼버려. 내가 이번에 깜빵 4번째 갔다 오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테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 바로 거기. 국민 저항권 주장에 윤석열 석방을 외칠 때는 언제고 함께 감방에 가겠다는 전 씨.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시각 검찰의 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바로 법정 최고형입니다.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이 내란 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 측과 작전을 꾸며 사상 초유, 구형 연기를 끌어낸 윤 전 대통령 측.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남 탓하기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오해가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최대 8시간의 서증 조사를 예고한 윤 전 대통령 측.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잠시 후 검찰의 구형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예. 잠시 후 특검 측의 구형이 나온다 해서 그 잠시 후가 범위가 좀 넓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후 5시까지로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겸 변론을 종결해달라라고 오늘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조금 전에 법정 취재기자가 보내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벌써 오후 5시 10분이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체근을 하는 그런 발언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9일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자정을 넘어서 중단됐죠. 오늘 사상 초유의 두 번째 결심 공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조금 전에 들어온 법정 내부 영상으로 오늘 표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소를 띠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게 하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예. 예. 윤석열 피고인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패널 분들이 조금 웃음을 짓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오후 2시쯤 기준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 또 들어온 소식이 벌써 5시 넘었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김유정 의원님.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겸 최후 변론이라고 언론은 통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최후 변론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구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언제까지 할 걸로 보이세요? 하여튼 뭘 하든 항상 그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두 번째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 저희가 1월 9일 날 얘기하면서. 그런데 뭐든 한 번에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두 번이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도 두 번째 만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결심 공판마저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불현듯 오늘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설마 국민을 또다시 뭐 약속을 어기고
기만하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벌써 5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터라서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1월 9일 날 이미 결정해 놓은 그 구형 그걸 들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반드시 구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그쪽 그 변호인들 피고인 측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 지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 우리가 지연해서 얻을 게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그들은 그렇게 지연 작전 펴서 1월 9일을 넘기고 나서 풀데이를 얻었다 잘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다 유튜브 나와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네끼리 뭔가 작전이 있었겠죠. 그조차도 저는 그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자 법적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나중에 선고일 정하고 선고에 이르러서는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따 짚어보겠지만 오전 9시 한 38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이 잇따라 발언을 하고 서증 조사하고 이른바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재영 의원님 뭐 부정 선거론도 나왔고 계몽령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발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오늘도 지연 전략을 펼친다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연을 본인들의 발언에 의해서 되고 있으니까 예. 작전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지연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의도와는 무관하게. 네, 뭐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근데 뭐 앞서 본인들이 지연해서 얻을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특검 측에다가 특검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왜 특검에서 지연을 했는데 본인들이 지연한 것처럼 인식이 됐을까? 그럼 굉장히 뭔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잘못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다른 뭐 변호사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뭐 협의된 작전이었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화자찬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그랬죠? 예. 예. 그럼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작전을 했으면 뭔가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적이었으면. 도대체 뭘 얻어냈을까? 승리라는 거는 재판에서는 뭐 감형을 받던지 아니면 무죄를 받던지 이건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 판결이 계속 지연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런 그 변호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실망만 더 했거든요. 예. 성공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인지도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만약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제- 풀데이 뭐 그렇죠. 얻어냈으니까 그 성공일까요? 뭐 영어 잘하는 것도 이제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예. 뭐 어찌 됐건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선고할 거냐 말 거냐 이거잖아요. 구형, 예. 구형할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전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뭐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지연했다, 판결에 대한 뭐 재판 운영을 너무 잘 못했다 이런 비판은 받고 있지만 예.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낱낱이 모든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금 피고인들을 봤을 때 12장 계엄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게 됐고 한 사례로 들려드리면은 예. 임요한 의원이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 관두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12장 계엄 때는 진짜 나라에 큰일 난 줄 알고 대통령이 계엄을 한 줄 알았다. 네. 근데 지난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아니었구나를 알고 이제 실패한 국회의원으로서 난 자리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데 진짜 지루하고 너무나도 반복적이었지만은 답답한 재판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소위 말한 계엄 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이제는 충분하지 않나. 그것도 아마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의도했는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물이 나왔고 지기현 판사가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종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구형이 내려질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1차 결심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지연 작전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또 스스로 또 작전에 성공했다고 표현했으니까요. 뭐 작전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재판 종결 지연은 오해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오전 공판 영상 보시겠습니다.
재판 종결을 지연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됐는데. 딱 제압을 했죠. 내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 들어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했죠. 예, 앞서 영상에서 재판 종결을 지연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한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고요. 그 뒤에 두 명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조금 양측 말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진영 의원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작전 성공이다, 풀데이를 얻어내지 않았냐, 윤 전 대통령 측도 감사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하자마자 우리 얻어낸 게 없다, 지연해서 오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측도 지금 5시간 인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현 변호사나 윤석열 변호사나 둘 다 똑같이 지금 침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맥락과 같은 전략 속에서 이렇게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하나 의심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재판을 계속 끌어서 예. 이른바 사법부의 인사 시즌까지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뭐 법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지기현 판사가 다른 판사로 교체되는 상황, 뭐 이런 황당무계한 희망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즉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희화화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세계관이 있고 그 속에서 지지를 얻고 슈퍼챗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신랄 같은 희망이지만 재판의 과정에 개입을 함으로써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작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선고일에 변함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오늘 최종 구형 그리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끝나면 재판부가 마지막에 이제 선고는 언제 한다를 밝히게 됩니다. 정광진 의원님, 네. 지금 그러면 이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을 중심으로 많이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정당한 변론이라고 보이세요? 만약에 제가 법정에 갔는데 제 변호사가 이러면 어떤 느낌일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변호사들의 변론의 본질은 뭔가요? 유죄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무죄를 이끌어내고 혹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낮은 형량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단의 최고의 목표일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의 모습은 과연 변호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경감이 되거나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재판에 적극 응하도록 해야 돼요. 예. 그리고 판사의 소송 지뢰를 잘 따르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판사가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형량보다도 낮게 판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다른 목적은 본인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과연 이걸 늘린다고 하는 것이 본인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모든 국민들은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큰 차이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앞서 박진영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슈퍼챗용 전략인가 그런 분석에도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전에 법정 내부 영상이 속속 저희 언론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언급됐고요. 한동훈 전 대표 이름도 언급됐고 언론 보도, 기사 쪼가리 이런 말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만일에 피고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본안 판단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하여 판단을
해야 마땅할 것이고 이 사건은 327조 1호에 따라서 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국회의원도 아닌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되어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하여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예, 한 가지씩 짚어보죠. 박진영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사건 파기환송 재판 이걸 언급했어요. 뭐 어떤 전략입니까? 이건? 정치적 행위죠. 예. 정치적 행위로서 이 재판을 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말의 기대, 공소기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0.01%의 가능성을 지금도 저는 놓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김계리 변호사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는데 조사도 없이 탄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계몽령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또 탄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전 국민이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이 총칼을 들고 헌법기관이 국회에 쳐들어왔고 그다음에 포고령으로 활자화된 내용 전부가 이게 계엄령 위반이라는 것이 다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이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네요. 예, 정광재 의원님.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한 말을 보면은 당대표 한동훈과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 일부에 의해서 어떤 조사도 없이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됐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동훈 전 대표로 뭔가 좀 탓을 몰아가려는 전략일까요? 글쎄요, 뭐 지금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탄핵의 원인을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표결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4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수많은 탄핵 통과를 외치는 대중들, 군중들이 있었는데 2차 표결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나마 민의에 일정 정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2차 탄핵에서도 부결되거나 뭐 정족수에 미달이 됐었다면 그 군중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더 큰 뭐 군중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폭력 사태로 연결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게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사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한국 정치에는 더 큰 불행이 됐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의원 일부가 조사도 없이 뭐 계엄이 갑자기 내란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쭉 이어서 발언을 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결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곧 구형도 순서에 따라서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초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후 5시 정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이 발언할 수 있게 오전 9시 반부터요. 그렇게 일단 시간 설정을 했는데 그보다 약 40분 정도 더 넘겨서 계속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 겸 최종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 의원님,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의 말 중에 62개 기사 쪼가리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했어요. 많이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 때 소추단이 뭐 언론 보도도 다 증거로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탄핵된 건 당연히 아니고, 근데 이제 와서 기사 몇 개로 탄핵됐다라고 말하는 건 헌재 판단을 뭐 불복하겠다라고 해석해서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보이네요. 예. 근데 뭐 헌재에 대해서 당시 헌재 이제 그 결정이 이렇게 뭐 4대 4다 뭐 기억나시죠? 5대 3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예. 굉장히 이제 국민 갈등의 씨앗이 될 뻔했고 또 헌재 결정문도 생각보다는 많이 지연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는 이제 8대0 그리고 모두가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 그 결정문을 읽어보고 그거를 읽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이 탄핵은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이 났어요. 예. 그것이 과연 그럼 그냥 기사 때문에 된 건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좀 답답한 게 자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데 1등 공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예. 왜 쓸데없이 계엄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 본인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을 다시 뭐 진행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그 본인이 알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때가 되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믿고 계세요. 근데 예. 그거를 지금에 와서 왜 이 사건에서 얘기를 하는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김유정 의원님. 네. 62개 기사 쪼가리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몽됐다라고 주장했는데 김계리 변호사가 개몽된 변호인은 저렇게 쪼가리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을 오도해도 되는 건가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 면죄부를 누가 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증거와 그다음에 실시간 동영상과 무엇보다도 그 실시간으로 국회 침탈의 현장을 지켜봤던 국민들이 증인이잖아요, 모두가. 그런 상황인데도 무슨 62개 기사 쪼가리 운운하면서 애써 폄하하고 사실을 호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뭐 마지막 구차한 어떤 외마디 비명 뭐 이런 것처럼밖에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저런 이야기들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법관 인사가 2월 23일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그 선고할 수 있는 그게 2월 20일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뭐 그 전에 저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계산을 주겸 부장판사도 염두에 두고 아마 선고일 지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의미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거는 통하지 않는다. 또 국민들이 다 두 눈으로 생중계로 보셨기 때문에 저런 의미 없는 변호인들의 이른바 배설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재판부에서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월 말에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뭐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 뭐 밤늦게 구형량이 모두 나오고 최후 진술까지 끝나면 재판부가 언제 선고 기일로 잡을지 며칠 날 1심 선고를 할지 밝히게 됩니다. 오늘 방청석에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박수가 나왔다고 하네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하고 기립박수가 점심 휴정 직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뭐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에도 박수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부정선거 주장이 또 나오니까 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오늘요 도태우 변호사가 또 추가로 선임이 돼서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졌는데 오늘 최후 결심 공판에 등장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부정선거로 오늘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또 계엄과 관련한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치 재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공천을 한번 받았다가 여러 부적절한 언행, 특히 이 발언들이 논란이 돼서 공천이 취소가 됐던 분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분이에요. 오늘 처음 나와서 한 이야기도 부정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윤어게인 세력이라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의 싱크로율이 한 90%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이 세력에게 힘을 좀 보태기 위해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땔감을 더 줘야겠다.
라고 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부정선거는 별개의 내용이죠. 만약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과 관련한 의혹을 실제로 제시하고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변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준영 위원님. 지금 정강재 위원 해석대로 그러니까 오늘 최후 변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윤호개인 쪽의 이슈를 다 한 번씩 법정에서 그냥 언급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 투쟁의 장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비판을 들은 거고요. 한편으로 또 의심가는 지점은 이런 거 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때 불법 개헌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비슷하게 윤석열이 진짜 부정선거인 줄 알았다라는 식의 거짓말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심도 저는 듭니다. 예를 들면 선관위에 경력이나 병력을 보낸 것도 그렇죠. 정말 조사 필요해서 보낸 거다라는 주장을 윤 전 대통령 측이 해왔는데 정말 믿어서 네네. 확인이 필요해서였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양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일말의 기대감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네, 이재용 의원님. 이 아까 이제 저 화면을 보면 방청객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응원하고 뭐 박수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저걸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희망이 됐던 뭐 지지하던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가버리면 뭐 대단히 많은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마디는 드려야 되겠는 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부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벌써 절연을 했고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이라는 세력은 굉장히 극소수다. 그리고 그 상당수의 윤어게인 세력이 우리 당 내에 있지도 않다. 뭐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뭐 방청석에 많이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아직까지 그 세가 아주 뭐 확장되고 있고 그렇게 착각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줌이라고 좀. 한 줌이요. 네. 그건 이재용 위원님의 말씀으로. 관련해서 재밌게 본 오늘 보도는 예. 지난 1차 결심 공판 때 2,000명의 윤어게인 세력이 모일 것이다라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예. 정작 모인 사람들이 100여 명이 안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예. 오늘도 9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 실제 2,000명 집회 신고를 했더니 그 시간에는 10명 정도밖에 모여있지 않더라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탄핵이 되고 다시 대선을 치러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탈락을 했을 때 그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감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했던 분들이 있다는 거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 수는 정말로 지금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를 정도의 소수의 세력으로 전락했다라고 저도 그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영어의 몸이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판한다면 그건 역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겠죠. 예. 지금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당초 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 9시 30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을 시작하면서 뭐 낮에도 그렇고요. 오늘은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종 일종의 데드라인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 측 발언 종료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50분이 더 넘어갔죠. 거의 6시가 다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 겸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주요 증인을 저희가 변호인 측에서도 헌법 전문가라든가 이런 증인을 세우고 그랬으면 이게 안 해도 될 절차인데 저희는 사실 이런 걸 할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지금 시간이 들어가는 걸 재판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길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도 특검은 오래 했는데 우리는 제대로 증인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 오래 하는 겁니다라는 일종의 변호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주장,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도 조금 전에 현장 취재 기자 통해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계몽령 그리고 부정선거 그리고 기사 몇 조가리로 탄핵됐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요. 이른바 통닭계엄론, 그러니까 장병들한테 통닭 좀 사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예산 다 깎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6차 공판 당시에 논란이 됐던 발언 먼저 보고 오시죠. 주임 원사가 초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관련된 걸로. 작가님 죄송하지만 이게 예.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이 언급을 하면서 부사관과 식사를 하면서 뭐 들었다. 통닭 한 마리라도 사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뭐 이런 예산의 필요성을 직접 법정에서 오늘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중으로 아마 특검 측이 구형을 할 텐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용 의원님. 선택지는 내란 우두머리, 뭐 법정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형. 근데 금고, 그 노역이 없는 형을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어떤 것에 좀 무게가 쏠린다고 보세요? 저희랑 같이 방송 나오시는 김영남 전 의원 있잖아요. 법조인 출신의 전문가잖아요. 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법조인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수시로 물어보고 저도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하고 물어보면 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뭐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엄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끝났고 유혈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형까지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아까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는 사형밖에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최소한 알아본 들어본 이런 법조인 출신들의 그 판단은 아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박지영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성숙된 사회로 발전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것이 수십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형 구형하는 것도 뭐 적절한 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마치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사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형일까요? 무기징역일까요? 뭐 이렇게 좀 가볍게 혹시 좀 들으실까봐 절대 그런 의도는 없다는 점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강지 의원님, 지난 9일 공판 전에 조은석 특검과 일부 이제 부장검사 특검팀 소속 간부들이 마라톤 회의를 했고 근데 최종 결정은 오늘 조은석 특검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데 지난 3일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때 그러니까 처음 구형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게 뭐 3일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3일 동안 법리적으로 바뀔 내용도 없고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드러난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 특검으로서는 정했을 거예요. 구형량을. 그 구형량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실효적 이익이나 또 법정형을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나눠놨을 때는 그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일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반감이 큰 사람들은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을 본다면 무기징역 구형이 가장 지금 특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일부 뭐 법 전문가들이 사형을 구형하면 우리가 사형 실제로 집행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사실상 폐지 국가니까 실익도 없을 뿐더러 사형이라는 훈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기징역이 적당하다 이런 의견을 분석을 또는 재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말씀도 뭐 한편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대 교수가 교수, 예, 예. 하신 말씀인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렇지만 일단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 자체가 일단 뭐 체포하려는 것도 방해했었고요. 물리적으로 뭐 총까지 동원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뭐 조사에 특검 뭐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었잖아요.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없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잖아요. 더불어서 부하들에게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국무위원에게 심지어 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박준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 선고했던 사형 구형했던 뭐 그때 당시를 떠올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무기징역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실질 구형을 한 거다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15년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얘기했을 때 특검 측에 설명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질 구형을 한 거다. 실제로 나올 수 있는 형량, 과거 내란 재판에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선고됐던 예. 그 정도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그동안 성숙해 왔고 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45년 만의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는 정서적으로도 이거는 특검에서 저는 얼마든지 사형 구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불행한 역사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까지도 이 재판이 이렇게 난장판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더 큰 자괴감과 이 개탄을 금할 수 없잖아요. 국민 모두께서. 그래서 직연 재판부에서 지난번 1월 9일 1차 결심 공판 때 예.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해서 정해놓고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라고 했으면 지난번에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염장 지르는 발언들을 변호인들이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뭐 그 자체가 구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반성 없는 태도, 책임 전가하는 모습, 국민에게 전혀 사과할 마음조차 없는 그 뻔뻔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일벌백계의 심정으로라도 조은석 특검에서 사형 구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효과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의원님. 저는 오히려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면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했던 그리고 진짜 목숨까지 앗아갔던 의도가 있었다는 이 계엄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합니까? 만약 대통령이 잘못돼서 잘못된 대통령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 한들 우리가 우리의 성숙함을 놓치지 않으려면 굳이 사형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기징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조차라도 주는 게 더 성숙한 시민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고 또 그 이유를 밝히기 때문에 잠시 후 또는 뭐 몇 시간 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게 납득 가능한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보고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인터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보수 성향 또는 극우 성향 유튜버라고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순교자, 영웅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 발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선고하게 되면 순교자로 만들어준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자, 이거야말로 자유우파 진영에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유하신다면 대입을 한다면은요. 감옥에서 할례를 받아서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사형 구형과 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슈퍼챗 모금 뭐 전략 이런 말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내는 마지막에 있네요. 마지막 그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영치금이나 스포츠도 훨씬 많이 모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피고인을 순교자처럼 생각할까요? 아까 방청석에 있던 30명 정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인들조차도 우리 잘하지 않았냐 칭찬해달라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분들의 이런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뭐 논평할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정치하고 다 본인들 각자 자기 그 소위 장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누가 진정 계몽되어서 소위 계몽 군주처럼 비춰지는 그들의 눈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진정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각자 도생하는 마음으로 자기 일속 챙기기 위한 발언들만 난무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정경재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난 체포방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59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국민들에 대한 뭐 사죄의 뜻이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뭐 역시나 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뭐 최후 진술은 아마 더 길겠죠. 어떤 발언이 좀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마지막 마무리로. 그 나와야 하는 것과 또 실제로 해야 하는 것 간의 괴리가 좀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나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본인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내란 혐의에 종사하게 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군경 종사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는 뜻 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당시에 시민들 뭐 나와서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공포를 느꼈을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 이게 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느꼈을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재판까지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지금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내긴 어렵겠죠. 그동안 해왔던 일관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건 뭐 당연히 그런 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방송 준비 시작하면서 이 네 분과의 토론 시간에는 구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김현정 의원과 대화를 할 때는 나올까요? 10초 후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그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늦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즉각 반발하면서 재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현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만약에 구형량이 나오거나 하면 제가 속보로 좀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 내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원내대표였는데 네. 제명 결정이 났어요. 이거 지금 당 특히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나요? 뭐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엄중하게 과정을 좀 지켜봤고 예. 어제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결정이 난 이후에 상당히 이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도 상당히 괴롭다라는 신경을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본인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칼 호텔의 숙박권 빼고는 나머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민심이 대단히 악화됐었잖아요. 계속 의혹이 나와서 예. 민심도 악화되고 또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사실상 이제 당 지도부에서 애당심을 가져달라 해서 사실상 탈당 권유도 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와서 국민들께 좀 송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윤리심판이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거의 뭐 9시간 걸렸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일단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로 상당히 많았고 예. 본인이 이제 5시간에 걸쳐서 그 이제
그 사전에 소명 자료는 내지 않았지만 증빙 자료를 많이 지참하고 와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4시간 동안에 회의를 통해 갖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인데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정하는 방식도 무슨 그 표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가서 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숙고와 숙고를 계속 한 그런 결과들이 모여져 갖고 오랫동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주도 그 호텔 관련한 것만 김 의원 측은 인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명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네. 어제 윤리심판원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거 하나 빼고 다 소명할 수 있어라는 그 주장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제명 결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한 의혹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그럼 반대로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소명한 이제 자료를 그 자리에 소명 자료를 같이 참여해서 소명한 것도 있고 예. 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소명 자료를 갖고 오지 못해서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제 그 의혹에 관련해서 윤리심판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재심 절차가 남아 있고 재심을 하겠다고 또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예. 이제 그 외 소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도 했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거절한 이유는 재심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절차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징계 시효와 관련해서도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3년이 지나면 이제 징계 시효가 소멸은 하지만 네. 총 13가지 중에서 6가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나머지 절반은 또 징계 시효가 지나진 않은 그 의혹들도 있고 예. 또 이제 우리 당원에 보면은 그 당의 품격을 훼손했을 때에는 그 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양형에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13개 중에서 7개는 여전히 징계 시효가 살아있다. 그리고 징계 시효가 만료가 됐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당의 큰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면 그것도 참작할 수 있다. 그러면 재심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재심 들어가면 60일 이내에 재판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과 맞닿아 있어서 네. 지도부에서는 이것도 좀 고심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소명 기회라든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예. 정당법 33조라든지 우리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절차적 정당성은 보장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 결정문을 좀 작성하는 데도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 결정문이 작성되고 판결문처럼 쓴다고 하더라고요. 작성되고 이제 그 당사자한테 송달이 된 이후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대단히 엄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심 일자를 좀 빠르게 잡아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1월 이내에는 그 재심 절차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비상징계권을 정청래 대표가 행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이제 비상징계권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지금 일단은 그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났잖아요. 그건 사실 정치인한테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이게 비상징계를 해서 제명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의총을 통해서 그 제적 과반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그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그 의총에다가 이 사안을 붙였을 때 절차적 정당성을 더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무리해서 이거를 그 비상징계를 해서 의총에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정부안 이거를 또 좀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제 법사위에서 좀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약간 이렇게 좀 다른 당끼리 싸우는 수준의 이렇게 좀 논쟁이 오갔거든요. 잠깐 영상을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경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제휴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에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 공소청은 재판 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럼 중수청이 이제 좀 많이 논란이 있는데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그 두 가지 신분으로 나눈 것. 그런데 수사사법관은 검사 위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러면 그냥 검찰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들이 남용됐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공소제기라는 공수청 외에 이제 중수청을 설치하는데 중수청의 그 인력 구조를 갖다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하고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렇게 이원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검찰청의 조직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구조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추진단에서의 설명은 이제 지금 그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게 일종의 신분제 아닙니까? 반대로 보면 그 우수한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들이 또 이 중수청으로 오는 걸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그 수사사법관과 저 공소처에 있는 검사들 간의 카르텔이 또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검찰청을 폐지하고 개혁하려는 그 취지에 역행한다는 그런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수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뭐 김용민 의원이 막 소리친 것처럼 그런 의견이 지금 정부 안에 더 반영될 가능성, 또 시간이 좀 더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정부에서 그 정부 입법 예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서 수기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고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도 지금 그 아까 했었고 또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원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부 논의들을 위해서 지금 그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했고요. 또 내일 모레 15일 날 하는 정책의총에서도 이 검찰 이 법안들에 대한 그 설명하고 의견들을 개진하는 의견들을 구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절차들을 통해 갖고 우리 그 당과 우리 그 국회에서의 입장들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한간에는요, 이렇게 조금 이른바 검찰 조직이 유지된 듯한 이 정부 안이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때문 아니야? 뭐 이런 추정입니다만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저 봉욱 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또 이 법 개정에 추진단에서 만든 정부 입법에 이제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검찰개혁 추진단은 그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자문위원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봉욱 수석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이 최종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또 국회에서의 또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뒤에 배후 세력이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그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우리 뭐 지난해에도 보안 수사권 말이 많았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된다고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추후에 논의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 공소청에다가 그 수사권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국무총리께서도 그 SNS에다가 보안 수사권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입장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그대로 검찰총장을 쓰기로 했다. 이거는 헌법 때문인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은 하는데 지금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좀 궁색한 것 같아요. 주장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검찰총장의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이 공소청인데 공소청장이라고 쓰더라도 뭐 이원이 아니다라는 게 뭐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그 명칭을 써도 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마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강론에 대한 아직 챙길 것이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구형이 아마 오늘 나오겠죠. 지난번에 한번 뭐 침대 재판통에서 미뤄졌으니까요. 오늘 반드시 나와야죠. 구형량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순교자 뭐 이런 것 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형 미집행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예. 지금 이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주의가 안착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기도 한데 이런 문명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군과 경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그것 때문에 그 헌정 질서로 유린된 건 둘째치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얼마나 국격이 지금 훼손됐습니까? 그걸 정상화시키는다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에 전두환도 그 군사 쿠데타 일으켜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저는 재질이 안 좋다.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그 윤석열이 이제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뭐 반성과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고성 계엄이다, 뭐 계몽령이다 이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내란 수계 우두머리에 대해서 정말 최고형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단죄해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뭐 이상민이나 한덕수에 대해서도 지금 징역 15년이 구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 개헌과 내란을 일으킨 그 주요 인물 종사자 중에 하나가 김용현이 있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숙계 우두머리는 그 이에 최고형인으로 단죄해야 된다, 구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법조계에서도 뭐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우두머리 수준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한 계단을 더 올려서 사형을 그렇습니다. 구형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군요. 순교자 효과가 있더라도 아이고 순교자 효과라는 게 이제 만약에 사형을 구형하면 예. 그 구구 뭐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구구 결집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갖다가 그런 뭐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 구형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9시 반에 이제 재개가 됐거든요. 뭐 중단됐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중단됐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정도면 지연이라고 보세요. 오늘도 지연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는 정말 그 법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더 지금 답답한 것은 그 재판장 지기현 판사가 지금 소송 지휘권을 좀 행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란 세력에게 거의 막 질질 끌려가다시피 저렇게 소송 지휘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염불이 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그 전에 그 구속 취소로 내란 수계 풀어준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침대 축구한다고 침대 그 재판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구형하는 그 날까지도 이렇게 계속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거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 측 발언을 정리하라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서 충분한 증인 신청 같은 게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잠시 휴정이 됐고요. 오후 6시 30분에 재개가 된다고 하네요. 아마 구형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체포 방해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59분 동안 최후 진술했는데 그때도 국민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죄나 또 그런 것은 없었고 여전히 필요했던 계엄령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 내란 사건 본안이기 때문에 아마 더 길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정말 이제 재판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결심하는 날인데 오늘이라도 좀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서 좀 개탄스럽기는 한데요. 오늘 이제 그 본인 이제 진술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할 겁니다. 본인 잘못한 것이 없고 예. 이것은 야당 때문에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한 것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다. 뭐 통치행위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을 계속 늘어놓을 것인데 예. 정말 전 국민이 다 목도한 그런 그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만이 아니다라고 저렇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참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인데 정말 좀 그 부끄러움의 몫은 국민들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9일 날 하루 청문회가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의혹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늘 통합 대상이 아니다. 잘못된 인선이다.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탕평 인사를 한 것. 그래서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진보나 보수나 여야나 가릴 것 없이 이렇게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의혹 같은 경우는 그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에 다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했던 이런 탕평 인사 이와 관련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존중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떤 것은 소명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소명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그 청와대의 그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 탕평인사 차원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후보를 그것도 야당의 3선 의원까지 하신 분을 이렇게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철회를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그러니까 도덕성뿐만 아니라 자질이나 전문성 그리고 탕평 인사를 한 취지까지를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그 실험은 당연히 존중한다. 탕평 인사 당연히 그런 좋은 시도다. 그런데 이번엔 접고 다른 인물을 조금 세워보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19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회 통해서 저는 당연히 그런 민심이나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사자는 인사청문회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명확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결단하지 않은 이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이랑 청와대의 입장도 그거를 뭐 이렇게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청문회의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본인이 결단을 하든 또는 뭐 이렇게 인사청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청문위원들이 또는 당에서 건의를 하든 또는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임명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임명을 하든 이런 결정들을 하면 될 것이다.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19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민심이 계속 변할 수도 있으니까 19일 청문회까지 계속 민심도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파악하고 필요하면 만약에 의혹이 훨씬 더 커지고 하면 청와대 당에서 건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 그 후보자 본인이 그걸 뭐 전반적인 걸 가지고 소명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짧게 기자들 질문에 뭐 단답 형식으로 하는 정도에 그쳤잖아요. 출근길.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가 하루 종일 이제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의혹 제기하는 것과 또 후보자가 그걸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내용 같은 걸 다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저 후보자께 스스로가 그 판단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국민들의 그 민심이 어떤 것인 거를. 근데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도 같이 지금 뭐 옹호보다는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검증을 통해서 도저히 뭐 후보자의 자질이 도저히 이 의혹은 가지고는 후보자로
그 지명을 후보자를 그 기획예산 장관으로 지명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제안들도 당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 다 열려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다 열려 있다. 네. 예. 국민 눈높이가 최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수사 제대로 안 되면 이거 특검 간다. 뭐 이런 서로 이제 힘을 합치는 모습인데 민주당의 선심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그 저 대표의 5월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무슨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정해가지고 특검을 한다라고 합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존재감이 거의 뭐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 존재감을 좀 저기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말은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올해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염두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도 내부적으로 지금 뭐 단계 사건 등으로 대단히 내부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내치는 명분을 만들고 그 개혁신당과 연대하겠다는 그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오월동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아니라고 하지만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연대를 열어둘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면 변경 질문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나 푹신한 매트리스로 바꾸고 싶어. 난 탄탄한 게 좋은데. 우리 갈라서 할까? 한쪽은 탄탄하게, 다른 한쪽은 푹신하게.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우리 애가 좀 작은가? 나 때문에 안 크면 어쩌지? 언제까지 키 성장을 고민할 거야? 키 크니까 아이클타임, 맛있으니까 아이클타임. 이제 훈이랑 아이클타임해요. 아이클타임. 두드림. Nespresso. What else? 2020년 8월 말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이란 새 당명을 공개했을 때 정치권에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수 정당의 전유물 같았던 자유나 한국 이런 말을 떼어내고 상대 진영이 선호한다고 여겨지던 국민이란 단어를 전격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노사모가 쓰던 이름 아니냐, 진보 진영 냄새가 난다 이런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새 당명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스스로 밝힌 국민의힘 당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둘째,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셋째, 국민을 모으는 힘.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국민을 짓누리려 했던 전직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됐고 당 지도부는 여전히 그와 절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대국민 새 당명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허나 이에 앞서 지난 5년 동안 자신들 스스로 국민의힘이란 당명을 얼마나 값싸게 취급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는 게 먼저 아닐까. 새 간판을 달기 전 5년 전 자신들의 약속을 다시 읽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관리요? 전기 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감기다 싶으면 테라플루 한 잔. 효과는? 느낌은? 따뜻하게 스며들어 감기를 빠르게. 따뜻한 한 잔의 빠른 효과. 테라플루.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결심, 곧 나올 구형량과 최후 진술까지 신속하고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특집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